한국은 한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포화가 터지며 한반도는 참혹한 전쟁터가 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집을 잃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었고 한민족은 분단의 상처 속에서 서로를 잃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끝났지만 그로 인한 상흔은 더 깊었습니다. 굶주림과 절망, 무너진 경제와 파괴된 도시들, 희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학교 대신 거리로 내몰렸고 많은 가족이 헤어져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국민들은 폐허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 놓인 길은 험난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쉴 곳도 없었습니다. 내일을 꿈꾸기조차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 나라는 한때 그렇게 깊은 절망과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흔적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으며 분단의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그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20세기 한때 1인당 GDP가 약 100달러 정도였던 한국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일간지 르몽드에서 오랫동안 국제 경제와 사회에 관한 기사를 써온 베르나르 듀퐁입니다. 지금껏 많은 나라를 취재했지만 이번에 제가 맡게 된 기획은 다소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5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비밀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적 기적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동안 한국보다는 일본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경향이죠. 프랑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본의 문화와 예술에 매료되어 왔고 일본의 전통적인 미학과 현대적인 세련미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전통적인 사무라이 문화나 젠 정원 그리고 다도와 같은 고유의 문화가 프랑스에서는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 내에서 열리는 일본 관련 전시회나 일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수많은 관람객을 끌어모으며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 중 몇 명은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들이 전한 일본의 인상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도쿄의 깨끗한 거리, 교토의 전통적인 사원, 그리고 일본 음식의 섬세함을 극찬했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인들은 일본의 정밀하고도 철저한 질서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일본의 대중교통 시스템이나 사람들의 매너는 프랑스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 중 하나죠. 프랑스에서 출판되는 책이나 미디어에서도 종종 일본의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고 자연스럽게 프랑스인들이 일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 한국 역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일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 더욱 알고 싶어졌지요. 한국에 가기 전 저는 한국의 역사와 경제에 대한 자료들을 읽으며 한국이 겪은 고난과 변화의 과정을 짚어보았습니다. 특히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접하면서 그 배경에는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항의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로 친절하게 안내된 표지판과 질서 정연한 대기줄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매끄럽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공항에서 종종 겪었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떠올랐고 한국이 얼마나 철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인천공항철도를 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객실과 승객들의 조용한 태도 그리고 정돈된 분위기는 한국 대중교통의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대중교통과 비교했을 때 특히 파리 지하철에서 자주 경험하는 혼잡함과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동하는 동안 느껴진 편안함과 안정성은 제게 한국 사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한국의 도심 풍경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높이 솟아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전통적인 한옥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빠르게 발전한 현대적 모습과 깊은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이 나라는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곳곳을 둘러보며 느낀 것은 한국 사회의 면밀한 질서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활 리듬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거리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쓰레기통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스스로 공공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서 종종 겪는 혼란스러움이나 쓰레기 문제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죠. 한국에서는 개인주의와 질서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다시 한번 제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대중교통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도착하고 역마다 다국어 안내와 함께 깨끗하게 관리된 시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질서 정연하게 승하차하며 혼란스러움 없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복잡한 승차 상황과 지연 문제와는 대조적으로 서울의 대중교통은 정교한 시스템처럼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느껴진 차이는 사람들의 생활 리듬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느긋하고 여유로운 일상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인 움직임이 돋보였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직장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집중력이 가득했고 상점 주인들조차 손님을 맞이할 때부터 결제를 마칠 때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개인주의와 효율성 그리고 질서가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이 나라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프랑스에서의 느긋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움 없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규율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종종 개인의 자유와 질서가 충돌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유 속에서도 공공의 질서를 우선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규율 속에서의 조화와 효율성이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렇듯 철저한 질서와 빠른 생활 리듬 속에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힘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도대체 이 나라의 성공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회적 저력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둘러보며 그들의 질서와 생활 방식을 경험한 후 저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 배경에 대한 의문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성장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힘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빠르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 한국의 성장 비결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한국 경제의 발전을 깊이 연구해온 저명한 학자 김 교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김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부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까지 한국의 경제적 전환점을 분석해온 학자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분석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제 한국 경제의 변화를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저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그와의 만남을 주선했고 인터뷰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이 겪어온 경제적 변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드디어 김 교수를 만나게 된 날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경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차분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조차 국민들은 재건을 향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강력한 계획과 국민들의 결단력이 맞물리면서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들의 끈기와 정부의 리더십이 결합된 것이 성장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성공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외에
한국이 문화적으로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육, 기술,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투자가 한국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기반 위에 문화적 성취가 덧붙여진 것이지요. 김 교수와의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서울의 거리를 다시 한번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의 성공은 결코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노력과 결단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오늘날 한국을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한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더 많은 답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한 경제 이론만으로는 이 나라가 겪어온 실제 변화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김 교수와의 대화는 분명 중요한 시작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업들의 역할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대국으로 성장한 데 있어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삼성전자 본사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상징이자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전자기기 부문에서 세계적 리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기업을 넘어 한국의 경제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본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철저한 체계와 열정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이 있었고 그들은 각자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도 빠르게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기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난 한 임원과의 인터뷰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전쟁 이후 어떻게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인재 양성과 정부의 지원 덕분에 그들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한국의 발전이 단순히 몇몇 기업의 성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의지와 조직적인 노력이 결합된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의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술을 통해 세상과 경쟁하고자 했던 그들의 도전 정신이야말로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서울 지하철을 이용해 다른 취재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그 자체로도 매우 흥미로운 취재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시스템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며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느꼈던 안정감은 이곳에서도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후 저는 서울대학교의 한 경제학 교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의 역할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은 교육과 인재 양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주제는 제 기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교수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교육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당시 문맹률이 매우 높았지만 한국 정부는 교육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문맹률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산업화에 필요한 인재 양성이 그 중심에 있었지요. 한국은 기초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과 기술 교육에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는 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덕분에 오늘날 한국의 IT 산업과 전자, 반도체,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 기업의 성공은 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재들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경제 기적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경제 발전이 서로 맞물려 한국이 현재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청년들은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거닐며 한국이 지식 기반 사회로 전환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학문 탐구와 미래를 향한 의지는 과연 이 나라의 성공을 이끌어낼 충분한 자양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현대적인 기업과 교육기관에서 본 모습만큼이나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도 꼭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저는 한국인들이 여전히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활기차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와 이 전통적인 공간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저는 숙소로 돌아가 이번 취재에서 얻은 인사이트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뒤에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깊은 신뢰와 투자, 그리고 문화와 전통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모두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빠르게 성장한 경제 대국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취재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경제와 교육 그리고 문화 전반에 걸친 한국의 성공은 놀라웠고 그 배경에 숨겨진 한국인들의 헌신과 노력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 취재를 마치고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 인터뷰와 분석을 이어온 만큼 조용히 한국 음식을 즐기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와 전통적인 인테리어는 저를 환영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잠시나마 한국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기대를 안고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판을 살펴보며 맛있어 보이는 몇 가지 요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을 하려던 순간 예상치 못한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주문을 시도했지만 직원은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몇 번의 짧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순간 작은 당혹감이 들었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문화적 차이로 느껴졌습니다. 처음 방문한 나라에서 언어적 장벽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나왔을 때 제가 주문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음식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주문 과정에서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식당의 분위기는 여전히 따뜻했고 직원들의 표정 역시 미안함이 담긴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 저와 소통하려고 했지만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은 사건으로 잠시 혼란스러웠던 제 마음은 다행히도 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인 손님이 다가오면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겪었던 상황을 이해한 듯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주문하실 때 문제가 있었나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그는 웃으며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생긴 작은 오해일 뿐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친절한 분들이 많아요. 아마 영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을 거예요. 도와드릴게요 라며 제 대신 음식을 다시 주문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친절한 도움 덕분에 상황은 금세 해결되었습니다. 직원들도 더욱 미안해하며 저에게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고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히 언어의 차이로 생긴 오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저 불편한 경험이 아니라 한국에서 경험한 진정한 따뜻함을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던 작은 사건이었지만 그들의 진정한 친절을 통해 저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단순히 경제 기적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이 나라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이상을 이루어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국민들의 끈기와 헌신을 통해 기적 같은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경제 성장은 눈에 보이는 결과였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들의 인내와 열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보여준 학습과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은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교육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돕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도 돋보였습니다. 경제적인 성공과 더불어 인간적인 가치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재도약할 수 있는 능력은 전 세계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전체가 하나로 뭉쳐 이를 극복했고 불굴의 의지와 단결의 정신은 한국의 진정한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걸어온 길에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인프라 확충, 교육 투자, 산업화를 통해 끊임없이 나아갔으며 수출 주도형 경제와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 인간적인 가치와 희망의 메시지로 전 세계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기적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그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서로를 향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국만의 성공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스스로 재도약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영감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